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사실 두 분에게 저는 강의를 듣기 전에 이걸 먼저 묻고 싶어요. 문과이냐 이과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뼛속까지 문과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지만 문과 나왔습니다. 아, 네. 수학을 좋아하는 문과. 예. 이눅 씨는요? 먹는 건가요, 그게? 문과 이과요. 문과 이과 먹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저 운동만 해가지고 네. 이게 뭐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와, 어떻게 나눠지느냐. 야, 어렵다. 문과 이과가 근데 이제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굳이 나누지 않나요? 나누진 않죠? 어. 교실을 안 들어가서. 예체능과. 교실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쵸.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아직 모른다. 그 와서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아빠님은 문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그런 네. 쪽이 많아요. 제가 3반보다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문과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럼 문과인가 봐요. 네, 문과인 걸로. 이렇게 문과 3명을 두고 어떤 강의를 펼쳐주실지. 사실 오늘 모실 또 선장님이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두루 활동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아마 저희도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요즘 들을 수 있는 주제죠.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1400년대, 그러니까 15세기에 나와 있는 글 중에 유두류록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행기 같은 거예요. 두류산이라는 산을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고 이 산이 뭐 어떻게 생겼네. 두류산 돌아본 썰 푼다. 대구에 두류 말하는 거. 그 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저 훨씬 그 더 근처에 크고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입니다. 아. 지금은 무슨 산일까요? 요즘 딴 이름을 바뀌어서 불리고 있어요. 백두산, 남한에 있는 산입니다. 한라산, 분위기 비슷하게 잡으셨어요. 지리산. 지리산. 그 분위기예요. 지리산. 오. 네, 지리산의 옛 이름이 두류산이었습니다. 두류산을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이상한 전설을 하나 듣습니다. 두류산에 배바위라는 바위가 하나 있다는 산 중턱에 있는 높은 데 있는 바위예요. 근데 바위 이름이 배바위거든요. 대바위. 바위가 배처럼 생겨서 배바위라고 하는가? 산 꼭대기 근처에 바위가 있는데 배바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길 안내해 주던 사람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바위가 왜 배바위가 됐는지. 그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먼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홍수가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래서 대홍수 때문에 물에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물이 계속 차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차올랐겠습니까? 그 지리산도 윗부분만 남고 거의 잠길 정도로 엄청난 홍수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일부 착한 사람들이 겨우겨우 배를 타고 대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잠깐 쉬어간다고 이렇게 물 위에 솟아나온 바위에다가 배를 대고 배를 묶어가지고 잠깐 쉬어갔는데 지금 물 빠지고 나서 보니까 그 바위가 지금 산 꼭대기 근처에 있는 이 바위다 라고 해서 그 바위 이름이 배바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홍수가 크게 났으면 물이 이렇게 산 꼭대기 높은 곳까지 찼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전설이죠. 이런 식의 전설은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지의 온갖 전설 신화 속에서 이런 대홍수 이야기는 많이 내려오고 있죠. 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대충 어떤 건지 한번 비슷한 버전으로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과거에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이렇게 흥청망청 타락해서 막 살고 있다. 너무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낭비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죄를 받아서 지구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녹고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바닷물이 불어나면 그러면 세상이 물에 잠기기 시작할 거다. 이런 식의 기후 변화 종말론이 한때 많이 좀 이야기되던 시절이 있었죠.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111년 만의 폭염처럼 기후변화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후변화라는 게 어떤 문제냐. 2021년도에 8월 달에 IPCC라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과거 대비 1.5도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막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못 막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1.5도가 올라가는 건 못 막기 쉬울 것 같아요. 1.5도라는 게 꽤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죠. 평균 1.5도 정도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가뭄이 2.4배 정도 증가한다. 홍수가 1.5배 정도 증가한다. 태풍이 10% 정도 늘어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시에 사는 중산층 이상의 사무직 뭐 이런 걸로 일하시는 분들은 가뭄이 좀 늘어났다고 해도 보통 느끼지도 못합니다. 뉴스 같은 데서 가뭄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가뭄이 일어난 거 뭐 비 얼마씩 오는지 재면서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면 아 요즘 날씨 참 놀러 가기 좋은 날씨네. 요즘 이렇게 날씨가 맑아. 그냥 이러고 말아요. 가뭄이 웬만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수돗물이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물을 꼭 사용하셔야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래 비 내리는 것보다 한 일주일, 열흘만 비가 안 내린다라고 해도 농사 망해가지고 1년치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산불 같은 거 있잖아요.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또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 되고 하는 것도 기후변화랑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추정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워낙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더운 거하고 습한 거를 많이 같이 연결해가지고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비만 안 오면 온도가 높이 오를수록 오히려 뭐가 바싹바싹 마르고 건조해지기가 쉽죠. 우리 헤어드라이어기 사용할 때도 찬바람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비만 안 오는 날씨면 기온이 높아지면 모든 게 더 잘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담배꽁초나 불씨 조금 날려도 불이 안 날 상황인데도 기후변화 때문에 워낙에 온도가 높은 날씨인데 비가 안 오는 봄철이나 가을철, 겨울철에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 건조해져서. 세상이 네. 엄청 다 말라가지고 약간의 불씨만으로도 산불이 크게 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해요. 산불을 난다고 해가지고 도시에서 아주 기름 많이 먹는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10m도 안 걸어 다니고 무조건 차만 타면서 아주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사는 집에 산불이 날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나 도시에 살고 있는데 부유하게. 산불 난 곳에서 산불이 덮쳐가지고 자신의 집을 잃고 자신이 일하던 산을 잃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희생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그 외진 산골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면서 생활했지. 그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면서 사는 벌 받아가지고 거기 산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후변화의 피해는 각계각층의 약한 고리를 공격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좀 좀먹는 게 기후변화다. 다 같이 종말하고 이런 거에 기후변화가 아니고 그런 식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일단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 부유층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어디일까요? 지금 테슬라 아니에요? 테슬라 아닐까요? 땡땡땡.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회사가 제일 크냐를 따져볼 수 있을 텐데 그 회사를 얼마 주고 살 수 있느냐, 그 회사의 기업 가치, 주식의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미국의 전기차 회사가 압도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회사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요즘 제일 민감하세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무슨 대책이 나왔다더라. 뭐가 어떻게 바뀐다더라라고 하면 주식 오를까? 주식 내리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가라앉는다.
그런 현상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번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국제 무대에 가가지고 혹은 뭐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앞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자동차에게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아무래도 서민을 위한 자동차라고 하면 생선이나 야채 같은 거 트럭에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뭐 이런 게 좀 서민, 미국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트럭을 돌리는 경유차, 디젤 차를 좀 지원해 주는 게 서민을 돕는 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이든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 아마 되게 싫어할 거예요. 디젤차, 경유차는 유럽에서 잘 만드는데 왜 거기다가 돈을 주려고 하느냐. 미국을 대표하는 건 전기차 아니냐.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도 전기차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왜 전기차에 투자를 해준다고 안 하느냐. 너무 독일 회사에서 돈 받아 먹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이든 대통령 나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전기차를 타야 됩니다. 국제 무대에 가서도 딴 나라에 가서도 우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전기차를 탑시다. 이제부터 전기차 안 타는 나라는 우리 미국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미국 산업이 발전하고 미국 자동차 회사가 잘 되고 미국 경제가 발전해서 미국 국민들이 다 박수 쳐줄 텐데 그런 식으로 전기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좀 처지가 많이 다르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다르지 않은 것이 중국 기업들은 세계의 태양광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태양광에서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고 막 그런 열풍이 있었거든요. 건물주시군요, 친구들이. 자기 주택 옥상에다가 설치를 막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태양광 별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정책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친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그분들의 예상이 많이 빗나간 게 태양광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한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회사에서 태양광 하는 것보다 중국 회사가 더 빨리 더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는 중국 회사에 눌려가지고 빛을 별로 못 봤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의 풍력 발전 회사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도. 네. 덴마크 회사가 풍력 발전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보면 이렇게 뭐 산 같은 데나 바다 같은 데 큰 풍차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고 돌리는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새로 설치할 때 어느 회사가 사업을 하느냐, 알 수 없는 이상한 외래어로 된 유럽 회사가 같이 합작을 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보일 때 있거든요. 유럽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기후변화 시대에 석탄, 석유 이런 것보다 풍력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게 하고 다니겠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풍력 발전 많이 판매를 해서 유럽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 그냥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네요. 우리 지구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기후변화라는 실질적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엮여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앞서 나가는 선진국들이 그거를 어떻게든지 유리하게 이용을 하려고 판을 막 다 짜고 있는 것이죠. 금년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CBAM. 시밤? 시뱀? 시밤? 시뱀요? 시뱀. 뭘까요? 뭔가 하여튼 어감이 좀 센 느낌 아닙니까? 네, 이미 센 굉장히 느낌이 나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앞에 C는 카본, 탄소, 이산화탄소를 뜻하는 원소기호 C를 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뜻을 옮기자면 탄소꽝 약간 이런 거예요. 탄소꽝? 탄소에 관련된 제도 중에서 정말 폭탄 터듯이 강한 제도다라는 의미로 운영을 하겠다. 사실은 관련 업계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여기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럽이 아닌 나라에서 유럽 당국이 정해놓은 품목의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
만약에 그 나라의 그 제품을 판매한 그 회사가 파는 쪽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유럽 회사보다 덜 하고 있다면 그 차액만큼을 돈으로 내라라는 거예요. 예? 한국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시멘트를 유럽에 한 보따리 수출을 하려고 한다. 근데 가만 보니까 한국 회사는 유럽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차액만큼은 돈으로 유럽 당국에다 내고 팔아라라는 그런 형태의 제도입니다. 좀 세네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불공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나라는 일단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낮출 수 있는 뭔가 기술도 어느 정도 보급이 됐을 수 있는데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그런 나라들은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맞출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그 격차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볼멘 소리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쉽게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막 조선시대 막 이럴 때 그럴 때도 유럽에서는 이미 공장 같은 거 가동을 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별걸 다 만들고 전기도 쓰고 다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 생각을 해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0이었겠죠. 기계 같은 거 돌리고 이런 거 없었으니까. 아무도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없고 기차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때 조선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당신 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진짜 안 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돈 줬느냐. 그런 일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뭐 이산화탄소 배출 좀 할 수도 있지. 펑펑 배출하다가 지금 와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니까 잠깐만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돈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하면 아니 니들이 옛날에 배출했던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지금부터가 문제냐? 우리나라의 공장을 지어가지고 또 좀 돌려보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 거가 기준을 따지기에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회사는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기 위해서 통근버스 운영하는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통근버스를 100대를 운영한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통근버스 운영하는데도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료를 많이 쓰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계산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옆에 있는 회사를 보면 우리 회사는 통근버스 이런 거 운영 안 하고 직원들이 그냥 알아서 와.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알아서 오는데? 우리 직원들 주로 자가용 타고 오던데?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는 통근버스를 운영은 안 하지만 직원들이 각자 다 자기들이 자차로 오니까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은 더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버스 타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버스가 이 회사의 소속이고 회사에서 운영해 주는 거란 이유만으로 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너네는 사업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되게 많이 한다라고 평가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이 뭐 종목마다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계산량을 계출할 때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식의 생각도 하고 있냐면 이거 유럽에서 전문가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유럽 기준으로 유럽의 법령에 맞춰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좀 판정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다 돈인 거예요. 유럽의 전문가들, 유럽의 전문 회사를 고용해가지고 한국까지 불러들여가지고 다 돈 주고 밥 먹여주고 하면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유럽 회사들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유럽 내에서 다 맞춰가지고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거만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유럽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유럽 기준을 다들 따라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이야기를 걸기도 또 이게 그렇게 좋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조금 찝찝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 손해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뭐 온갖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이거를 모든 분야에 막 전면적으로 당장 다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목한 몇몇 분야가 있습니다. 시멘트, 철강 이것도 그런 식으로 품목을 정해 놓은 것도 나름대로의 방향성과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냥 아무 품목이나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철강 같은 거 좋은 강철 제품 유럽에서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의 딴 나라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인도 이런 데서도 철강 제품을 꽤나 잘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단가는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공장에 생산하는 게 단가는 더 싸게 먹힐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더 싸니까 유럽 제품이 경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럽에서 유럽 나라들마다 막 사람들 다 막 우리 장사 못 해 먹겠다, 큰일 났다, 한국 제품들한테 다 뺏긴다라고 이렇게 막 고민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좀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 유럽이 한국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유럽이 환경에 대한 투자,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이런 거는 한국보다 한결 앞서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이런 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제품은 아무 제품이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뭐 잘 만드는 포도주 같은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런 없습니다. 거에는 탄소세 안 매겨요? 그런 거 없어요. 포도주 지그들만 유리하게 하고 웃기네. 한국에서 뭐 포도주 수출할 때 뭐 CBM을 걱정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제품을 찍은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고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한꺼풀 더 들어가면 이게 지금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 산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깊이 들어간 그런 가장 대표적인 충격적인 사례가 CBAM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도 전기 자동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연료를 태울 때 발생을 하니까 연료를 안 태우고 기계를 돌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동차라든가 다른 기계에 전기를 많이 이용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뭐 배터리 회사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1차적으로 배터리하고 관계가 생기고 조금 더 이 시각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태양광 풍력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뭐 제일 쉽게 태양광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에 가장 치명적이고 절대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근본적인 단점이 뭘까요? 비가 오면 날씨에 이용을 따라서. 못해요. 더 화끈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태양광은 밤에는 안 돼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 태양광이니까 밤에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구름이 너무 많이 낀다, 햇빛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잘 안 되죠. 그죠?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배터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건물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배터리만 꽉 채워 놓는 거예요. 낮에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충전을 꽉꽉 시켜 놓는다라는 거예요. 저장을 해놓자. 저장해 놓는다. 밤에 쓸 수 있게. 밤에 그걸 꺼내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초대형 배터리를 흔히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뜻으로 E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하려면 ESS도 같이 많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 때는 이 바람개비가 잘 돌면서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가끔 바람 안 불면 어떡해요? 바람이 안 부는데 갑자기 내가 수술 중이다. 그래서 막 전등불 켜놓고 장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수술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안 분다, 전기가 끊어지네.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하나 갖다 놓고, 큰 배터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계속 전기를 충전시켜가지고 쭉 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전기 자동차나 그런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배터리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이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많이 설치하면서 배터리를 또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또 배터리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앞으로는 경제가 성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겠구나. 우리나라. 거기에 굉장히 앞서서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죠. 한동안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였어요. 요즘 배터리라고 하면 배터리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배터리 방식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리튬? 네.
네, 리튬이온 배터리가 요즘의 배터리의 대세죠. 그죠? 우리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 자동차까지 대부분의 요즘에 제일 성능 좋은 배터리다라고 하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 깔려 있어요. 드론 배터리도 리튬이라고 막 써 맞아요. 있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걸 제일 먼저 상용화해가지고 대량 생산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 권 선생님은 기억하실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 카세트라고 해가지고 왜 쟤만 기억할까요? 하긴 연배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한 일본 과학자는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세상을 정말로 바꿔놓은 발명품이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배터리 산업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해 와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보다 세계에서 자동차용 배터리를 더 많이 파는 나라,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더 많이 파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특기로 많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흔히 이제 NCM 배터리다라고 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망가니즈라고 하는 이런 세 개의 금속이 리튬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제조가 되기 때문에 NCM 배터리라고 하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은 대신에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에요. 중국에서는 NCM 배터리는 우리나라만큼 잘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대신에 LFP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배터리입니다. 요거는 비교적 가격이 싼 대신에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싸게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능이 약간 또 떨어지면 어떠냐. 그만큼 더 싼데 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래도 그렇지 성능이 좋은 배터리가 더 좋은 거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따라잡혔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아프리카 쪽인가요?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에서 대충 어디쯤 있는지 아세요? 밑에요. 네. 모르겠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리카 중심부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거의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아까 NCM 배터리의 주 재료라고 말씀드렸던 코발트를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이 나라에서 혼자서 생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뭐 수도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데 어느 지방에는 그 지방에 뭐 세력가가 있고 그 동네에 세력가가 있지만 어떤 광산은 어떤 장군 한 명이 또 차지하고 있고 어디는 뭐 조폭 같은 사람이 거기를 다 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있고 굉장히 정치 상황이 불안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 상황이 얼마나 불안해지느냐 안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코발트를 좀 싸게 사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러면 코발트를 못 사오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처에 오지 마. 일단 쟤부터 내가 처리하고 코발트를 팔든가 말든가 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수급이 좀 불안정하네요, 그러면. 콩고 민주공화국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코발트 가격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발트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도 제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네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가져온 변화가 세계를 우리가 평소에는 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그런 멀리 떨어진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수소에너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연료를 태우는 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료 중에 우리가 흔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에서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연료가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는 안에 탄소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수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 대신에 뭐가 발생을 할까요? 물이 생긴다, 물이. 이게 신기하죠. H2O.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차 중에 수소차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를 태워서 가는 차는 아닙니다. 수소차는. 이거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수소차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일종이에요. 수소차에도 전기 모터가 들어있어요. 전기로 가는 차예요. 그러니까 그럼 수소를 연료로 써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기 모터가 달려 있어요. 가는 원리는 전기차와 같아요. 그런데 일반 차는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수소차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에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달려 있어요. 이 수소 연료 전지라는 거는 전기로 충전시키는 게 아니라
수소를 주입을 해주면 그게 충전되는 듯한 효과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주입을 해주면 그걸 태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기로 바꿔가지고 차를 돌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수소차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수소 연료 전지차라고 해야지 좀 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수소차는 지나가면서 막 물이 줄줄줄 나오나요? 그렇죠. 예, 줄줄줄 나오진 않고요. 보통 이렇게 수증기를 이제 뿜어내면서 가게 됩니다. 그 물이 되게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내뿜지 말고 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진짜 아깝다. 뭔가 이렇게 뭐 마실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맞아.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료전지차, 수소차에서 그 수소를 만들려면 수소는 그냥 어디서 이렇게 캐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소는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돼요. 예? 뭔가 전기를 이용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연료를 이용해서 만들든지 뭔가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보통 물을 원료로 해가지고 전기로 물을 지져가지고 수소를 만든다 이런 걸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일단 만들려면 또 또 전기를 또 전기를 써야 돼. 그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아니 전기로 어차피 수소를 만들 거면 그냥 그 전기로 바로 전기차를 충전해가지고 가면 되지. 맞아. 왜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조선모사다, 수소차에 조선모사. 넣으면 그게 전기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차가 굴러가고 이거를 귀찮게 왜 이러고 있냐. 바보들. 예. 전기차의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요. 수소차는 수소를 주입을 해주는 게 충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휘발유 주입하듯이 가스 충전하듯이 쭉 주입해주면 끝인 거예요. 더 큰 장점은 뭐냐면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큰 장점은 뭐가 있냐면 전기차를 타보시면 전기차는 보통 요즘 전기차는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를 타보시면 바닥이 약간 이렇게 높은 느낌이 들죠. 발이 닿는 데가 약간 높이 올라와 있다는 느낌 들죠. 앞에 바닥이 전부 전기 배터리가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한 4인승 자동차 뭐 이런 거는 전기 자동차로 충분히 타고 다닐 수가 있지만 과연 뭐 트레일러 트럭 같은 거, 덤프 트럭 같은 거 이런 거를 과연 전기차로 움직일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무겁고 큰 차를 움직이려면 배터리를 그만큼 많이 실어야 될 텐데 그렇죠.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차가 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나마 차는 그래도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 포항에 가면 네. 포항의 제철소에 석탄대로 오는 배 이런 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 엄청 큰 배가 있는데 그런 거대한 배를 과연 배터리로 움직이려면 배터리를 얼마나 산천을 많이 쌓아야 될까? 요즘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한 7, 8시간 타고 다닌 다음에 충전한다라고 하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한 7, 8시간마다 한 번씩 충전을 해주는 게 전기차로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배는 태평양에 한 번 뜨면 뭐 열흘씩 20일씩도 그죠. 막 가야 되는데 태평양 한복판에서 전기 다 떨어졌네라고 하면 어디서 충전을 합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전기차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소라는 이 물질을 그냥 가스 충전해 놓듯이 가스통에 가스 담아 놓듯이 연료통에다가 그냥 쟁여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큰 힘을 오랫동안 많이 내야 되는 용도로 쓰기에 수소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기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많이 태우고 다닌다라는 거를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행기를 초월해가지고 로켓을 수소로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주 로켓 같은 경우에 연료를 수소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수소의 장점입니다. 그 수소가 장점이 많잖아요. 네. 수소차가 좋거든요. 앞으로 수소차가 일단 나오고 더 발전돼서 수소 배도 나오고 수소 비행기도 나오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소의 한 가지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소 관련해서 세계에서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아니 우리나라가 1등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1등인데 그게 뭐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전 세계가 합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런 게 역으로 문제거리가 됩니다. 수소차를 많이 팔려면 수소차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전국에 많이 퍼져 있어야지 수소차가 편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인프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차 충전소 건설 사업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수소차 충전소를 온 미국에 건설합시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면 너 한국에서 돈 먹었냐? 우리 미국은 전기차를 잘하는데 너 왜 갑자기 수소차를 좋아해?
수소차는 한국이 세계 최고잖아. 수소차 타기 편해져봤자 한국산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 미국에 도움되는 게 뭐 있는데? 중국, 뭐 유럽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중국 사람이 중국에도 수소차를 널리 퍼뜨립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국산 배터리가 지금 한국을 제꼈는데 전기차를 많이 해야지. 수소차 충전소 중국에 많이 퍼뜨려봤자 한국이 차 팔기만 좋지. 중국에 다들 돌아오는 게 자기 뭔데? 이익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그러면은 1등 말고 한 2등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강대국 힘센 나라하고 이렇게 좀 짜고 우리 한 2, 3등 정도만 그 하겠다. 정도만 하자. 너희들이 1등 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수소차로 가도록 좀 몰아줘라. 같이 장사하자.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어요. 수소차가 잘 되려면 우리가 1등이다, 우리가 최고로 잘 나간다라는 것만 답이 아니라 이런 게 같이 이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 대책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U라는 것입니다. 편의점. CCU가 뭘까요?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 탄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포집하고 탄소를 빨아들이고 활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뭐 전기차 이야기도 했고 태양광 이야기도 했고 풍력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거는 다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기후변화가 많이 시작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전부 다 막 전기차 타고 다니고 수소차 타고 다니고 태양광, 풍력 이런 것만 다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남아 있는 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더 늘어나는 것만 없을 뿐이지, 그죠? 네, 탄소 이미 어쩔 수 없는. 기후 변화가 막 더 막 회복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만 않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전략이죠. 소극적인 전략이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좀 공격적으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야구에서도 그런 말 사용하나요? 야구는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공기 중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도로 빨아들이는 기술을 개발해보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최고겠네요. 거예요. 네. 솔깃하잖아요. 네. 그런 뜻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꽤나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충청남도 보령 이런 데 가면 화력발전소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화력발전소 돌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이거 배출한 거 빨아들이는 것도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충청남도 보령에도 세계적인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빨아들여서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기술 자체도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것 자체에도 또 연료가 들어갑니다.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또 뭐 전기를 써야 돼? 이러면 빨아들이는 것보다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더 배출 많이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거를 정말 잘 빨아들일 수 있다. 그런 기술이 나왔다라고 치더라도 정말 골치 아픈 문제로 마지막까지 남는 문제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답이 없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이산화탄소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다 칩시다. 그걸 잘 빨아들였네라고 해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털털 이렇게 털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네. 힘들게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부어버리면 다시 날아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걸 어디다가 둘 거예요. 그거를 이게 기체로 돼 있는데 무슨 쓰레기처럼 어디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철통 같은데 담아놓을까? 근데 그러면 철통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끝도 없이 철통을 이산화탄소 저장용 탱크를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드는 게 또 보통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어떤 방법 정도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아무데나 뿌리지 말고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뱉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곳에 식물을 키우는 곳에 그냥 웬만하면 뿌리자. 그냥 허공에 아무데나 뿌리지 말고 식물을 키우는 데라도 조금은 보탬이 되니까 그렇게 뿌리자라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추진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배에다가 실어요. 뭐 유조선 같은 이런 배에다가 가득가득 채웁니다. 큰 배에다가 채워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디로 보낼까요? 호주로 보내요. 호주로. 멀리 호주까지 보내요. 호주에 보내면 호주의 광산이나 유전같이 지하에서 뭔가를 캐낸 곳 중에 그런 기체가 잘 새어나가지 않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부은 다음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틀어 막으면 이산화탄소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잘 담아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저 남반구에 있는 호주까지 배를 태워가지고 맞아. 싣고 가가지고 원유 막 써가면서 가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고 돌아온다라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뭐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리는 거 버리는 것뿐인데 그런데도 그 방법에 도전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을 만큼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빨아들이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없애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CCU 중에 마지막 글자 U, Utilization, 활용이라는 것입니다. 저 빨아들인 이산화탄소를 뭔가 유효한 걸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걸로 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뭔가 어떤 플라스틱 재료 같은 걸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급진 플라스틱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거 돈 주고 호주까지 가가지고 버려야 될 건데 그거 가지고 뭐 모양 별로 안 좋아도 뭐라도 써먹을 수 있으면. 네. 뭐 무게추로 쓸 수 있는 것만 이런 거 종이 같은 거 날아가지 못하게 눌러두는 용도 그런 거 쓸 수 있는 걸로만 만들어져 있어도 처분 방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큰 기후변화 문제의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용한 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막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자 어쩌고 막 난리는 안 쳐도 사람들이 다 서로 그걸 하려고 할 거예요. 맞아.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유용한 걸 만들어서 팔 수 있다, 돈이 된다라고 하면 나도 돈 벌래, 나도 돈 벌래 하면서 서로 앞다투어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아까 말했던 어떤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하게 되겠네요. 이제 덜 할 수 있죠. 규제할 필요가 덜 하게 없어서. 되죠. 그래서 그런 기술도 있는데 역시 뭔가 고민스럽고 기술 개발할 것도 많고 가야 될 길도 멀고 국제 협력 같은 것도 중요하고 호주에 묻지 말고 어디에 그럼 묻어야 될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묻는 방법도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ESG라는 말이 있습니다. Environment, Social, Corporate Governance라는 약자를 따서 ESG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비슷한 말이 예전부터 좀 쓰이고 있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뭐 Sustainability, 뭐 Management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던 적도 있었고, 뭐 CSR, Corporate Social, 뭐 Responsibility를 중시해야 된다, 뭐 비슷한 이야기, 기업이 환경을 중시하는 게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ESG가? ESG, 환경, 사회, 기업 지배부 구조 이런 뜻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이 환경을 중시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로 그걸 받아들이냐면 저 기업은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환경에 투자를 한다. 저 기업은 소비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일종의 광고와 선전의 목적으로 환경 보호를 한다고 설명을 한다라는 식으로 풀이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게 중심이었고. 그런데 요즘 ESG, 요즘의 환경 문제와 기업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딴 데 투자를 안 하고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 회사는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구나. 저 회사는 앞으로 잘 되겠구나. 저 회사는 앞으로 더 성장할 기회가 있겠구나. 라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환경 문제를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ESG 시대는 이 환경과 기후변화를 말하자면 돈으로 평가하는 시대로 넘어왔다라는 것이죠. 요즘 유행어로 쓰이고 있는 말로 그린이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린, 환경 이런 걸 뜻하는 그린이라는 말하고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합쳐놓은 말인데요. 네, 선장님, 네. 죄송한데 인욱 씨가 점점 집중력을 잃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ESS 나오고 지금 ESG 나오고 하니까 약간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영어에 하나도 약한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네. 지금 약간 9회 말 투아웃 상황이에요.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고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로 그린이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린이엄. 그린, 환경. 프리미엄, 그린을 결합해가지고 그린이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의 프리미엄이냐? 아파트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냐? 그게 아니고 돈을 빌려줄 때, 은행에서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자 10%를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기업이, 이 회사가 우리는 그 돈 빌려가지고 딴 데 투자를 안 하고 환경 문제에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연비 더 좋은 기계로 교체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연료도 더 적게 쓰도록 우리 회사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 이자에 프리미엄을 쳐줘가지고 좀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아, 너는 착한 회사구나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돈이라면 회사가 분명히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돈은 우리가 그만큼 니네 회사가 잘 될 거니까 그만큼 더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좀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린이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요즘 그린이엄 잘 쳐주는 데는 0.25%까지도 쳐준다. 뭐 이런 기사가 금년 연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금융당국 같은 데서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 환경보조에 대한 어떤 고민,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돈으로, 경제로 평가를 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개인으로는 못하고 회사 단위로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대출. 회사는 요즘 지금 너무 대출 너무 아니 금리 얘기 나오니까 네. 개인도 ESG 해당되냐고. 대구에 집 사야 되는데 네. 어떻게 환경 열심히 하고 이렇게 증명하면 안 되나 싶어서. 금리 좀 낮춰주나요? 근데 이제 주택 관련해서도 그런 게 사실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이 단열 효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냉방비, 난방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집을 좀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여름철에 냉방비 덜 들고 겨울철에 난방비 덜 나가는 쪽으로 집을 개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의 명목으로는 돈을 좀 잘 빌려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네. 그래서 태양광 발전할 때 제 친구들도 열심히 건물 주신 분. 했었거든요. 네, 열심히 했거든요. 태양광 열심히 깔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는 경제 문제이고 산업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연구와 개발과 투자가 부족하면 결국은 뭐 기후변화 때문에 딴 피해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의 어떤 일자리 문제,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이런 것에서 타격을 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기후변화 문제와 환경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아니, 저는 들으면서 기후변화 하면 뭐 단순히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가까운 곳 주변에 사회 약한 고리가 피해를 당장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 또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게 또 경제적인 측면이랑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일단은 좀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그럼 우리 선장님께서 오늘 강의 쭉 해주셨잖아요. 한마디로 오늘의 강의를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와 산업을 한 번에 완전히 뒤바꿔 놓을 역전 만루 홈런이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 이렇게 오늘 수업 들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선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도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 산불이나 이런 것도 더 잘 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도 아까 뭐 집대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린이엄 같은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기업뿐만 아니고 사람들한테도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훨씬 더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관심 가진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욱 씨는 수업 잘 들었죠? 듣긴 잘 들었는데 네. 또 앞에서 너무 이렇게 딱 많이 해놓으니까 아니 우리 진짜 솔직해져요. 나 진짜 이번 수업 듣고 딱 이런 거 느꼈다. 저는 못 알아들었지만 조금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좀 유익한 시간. 25% 정도 보통 뭐 타율도 그 정도 나오면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오면 이제 그 정도보다 조금 올라가는 수준, 그 정도면 저는 뭐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라 보물이 되는 지식도감!